이혼 후에 처음 맞이한 밤, 따뜻한 손보다 울림 있는 그것에서 온몸이 떨렸다. 때 아닌 폭우가 내리는 이 밤, 그와 함께 정적이 흐르는 방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처음으로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눴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버림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저는 그저 쭉 혼자 지내겠거니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기댈 곳을 찾았다는 생각이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힘들었던 제 과거를 잊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서인아입니다. 58세죠.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카페에서 만난 그 여자가 저에게 말했죠. 그 사람 제 남자예요. 부인 되시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물었어요. 당신 외도했죠?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아니, 너무 태연해서 더 끔찍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 요즘 이상해. 정신과 치료라도 받아봐. 그때부터 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저를 고소했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면서요.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한다고 했죠. 주변 사람들도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이나 씨가 갱년기 때문에 예민해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법정에 섰을 때 절망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제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증거들을 쏟아냈어요. 제가 화를 내며 남편과 다퉜던 녹음까지 제출했죠. 물론 그 녹음에는 남편이 저를 어떻게 몰아붙였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의 양육권까지 빼앗겼어요. 20살 딸이 아버지 쪽으로 갔습니다. 판사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게 좋겠다고 했죠.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딸은 그 후로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딸이 말했어요. 엄마, 그냥 혼자 좀 쉬어요.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해먹었습니다. 식은 미역국을 끓여서 밥 한 공기와 함께 먹었어요. 국물이 짜다고 생각했는데 제 눈물이 떨어진 거였죠. 모든 게 부서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도 딸과의 관계도 제 자존감도 모두요. 거울을 보니 늙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핏기 없는 입술, 생기 없는 눈동자였죠.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짐을 싸서 남해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거든요. 남해 바닷가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찻집 앞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졌어요. 며칠 제대로 먹지 못했던 탓이었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조용한 남자가 물 한 잔을 건네고 있었어요. 기댈 데가 없으신 분처럼 보이셨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기댈 데가 없었거든요. 물을 건넨 남자의 이름은 정진수였습니다. 61세라고 하더군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도자기 공방을 운영한다고 했죠.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며칠 쉬어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정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숙소를 찾아보겠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려고 하니 또 어지러웠어요. 정진수가 제 팔을 잡아주며 말했죠. 공방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며칠 쉬세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모르는 남자 집에서 머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여간비도 아까웠죠. 결국 고마움을 표하며 따라갔습니다. 공방은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죠. 벽에는 크고 작은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진수가 보여준 방은 정말 작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불편하시겠지만 며칠만 참아주세요. 정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은 깊게 잠들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했죠. 새소리에 눈을 떴을 때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머그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자차였어요. 컵 밑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죠. 몸에 열이 많아 보이셔서요. 이건 시원하게도 마실 수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배려를 받아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3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아플 때 차 한 잔 끓여준 적이 없었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죠.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니 달콤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또 났죠.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 때문이었습니다. 공방으로 나가니 정진수가 물레 앞에 앉아 있었어요. 흙을 빚고 있더군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주무시는 동안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제 대답에 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아침은 드셨나요? 사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죠. 괜찮습니다. 밖에서 먹을게요. 정진수가 손을 멈췄습니다. 같이 먹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만들었거든요. 부엌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해먹는 음식엔 정성이 없었는데 이 냄새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끓인 냄새였죠. 며칠이 지나자 정진수가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도자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저는 망설였어요. 손재주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진수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망가뜨리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흙은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정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레 앞에 앉으니 떨렸어요. 정진수가 제 뒤에서 조용히 설명해 주었죠. 먼저 흙을 만져보세요. 느낌이 어떤가요? 차갑고 축축한 흙이 손에 닿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더군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촉이었어요. 어릴 때 비 온 뒤 흙장난을 하던 기억이 났죠. 이제 천천히 올려보세요. 정진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발로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흙이 빙빙 돌면서 모양을 만들어갔죠.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작은 그릇 모양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정진수도 잘하고 계세요라고 격려해 주었죠. 그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찻잔을 만들려고 위를 좁혀가는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이 갑자기 떨렸어요. 법정에 섰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판사가 양육권은 아버지에게라고 말하던 순간이요. 손이 흔들리자 찻잔이 비틀어졌습니다. 벽이 무너져 내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물레가 계속 돌면서 흙덩어리만 남았죠. 아, 죄송해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 같네요. 보기엔 멀쩡했는데
결국 깨져버렸네요. 정진수는 아무 말 없이 물레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너진 흙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으더군요. 왜 주워요? 어차피 망가진 거리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진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흙도 다시 빚으면 더 단단해져요. 사람도 그래요. 그 말에 뭔가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여겼죠. 정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그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흙을 만지면서 깨달았어요. 부서진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 흙도 처음엔 그냥 진흙이었어요. 무너지고 부서지기를 반복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죠. 정진수가 흙덩어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째 되던 날 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무서울 정도였죠. 그때 전기가 나갔습니다. 온 마을이 캄캄해졌어요. 제 방에서 밖을 내다보니 어디에도 불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기가 무서웠어요. 공방에서 정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나 씨, 괜찮으세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네, 괜찮아요. 언제쯤 전기가 들어올까요? 아마 내일 아침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태풍 때문에 전선이 끊어진 것 같거든요. 정진수가 손전등을 켜며 말했습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가니 정진수가 이미 촛불 몇 개를 켜두었더군요. 은은한 촛불빛이 공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아늑한 느낌이었죠. 여기서 같이 있어요. 혼자 계시면 무서우실 텐데요. 정진수가 의자 하나를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는 고마우면서도 어색했어요. 남편과도 이렇게 둘만 있어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최근 몇 년간은 말도 제대로 안 나눴으니까요. 촛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정진수가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본 듯한 멜로디였어요. 오래된 가요 같았죠.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가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슬픈 노래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정진수의 얼굴이 촛불에 비쳐 더 깊어 보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조용해졌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노래 왜 부르신 거예요? 정진수가 잠시 망설이더군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 있거든요. 기다리셨다고요? 네. 아내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기다렸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정진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아직 딸이 다시 연락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오지 않으셨나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오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기다리는 마음 자체가 위로가 되었어요. 정진수가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때로는 그리움이 원망보다 따뜻할 때가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보다 그리워하는 게 마음이 편할 때가 있었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다른 걸 기다려요.
정진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의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무엇을 기다린다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왠지 알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노래는 끝났지만 뭔가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방 안에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요.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며칠 더 지나자 정진수가 말했습니다. 공방 정리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서요. 저는 기꺼이 도와드렸어요. 그동안 신세만 지고 있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뻤거든요. 공방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도구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상자들은 언제부터 있던 건가요? 제가 물으니 정진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몇 년 전부터요. 정리하려고 했는데 계속 미뤘거든요. 정진수가 먼지를 털며 말했습니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도자기 조각들과 스케치북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면서 정리하는데 작은 나무 서랍이 하나 있더군요.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수 씨, 이건 뭐예요? 제가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정진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더니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건 죄송해요. 보면 안 되는 거였나요? 저는 얼른 봉투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 아내가 남기고 간 편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진수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저만 상처받은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읽어봐도 될까요? 정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보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진수가 봉투를 열어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여자 손글씨였어요. 편지는 길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짧았죠. 정진수가 읽어주었습니다.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요. 그게 전부였어요.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주는 무게감이 엄청났어요. 떠나면서도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왜 떠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인 걸 알면서도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대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떠났죠. 정진수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죠. 고마웠다고요? 네.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줘서요. 많은 부부들이 속이면서 살잖아요. 적어도 저희는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정진수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했었거든요. 증거를 들이밀어도 부인했죠. 정진수의 전 부인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정진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저도 느꼈거든요. 그 따뜻함이 지금은 저에게도 닿고 있어요. 제 말에 정진수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공기가 다르더군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동정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감정이 섞이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남편과는 언제부터 이런 떨림이 없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정진수도 같은 마음일까요?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다시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번엔 더 거셌어요.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하늘이 찢어질 것 같았죠. 창문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전기는 다행히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제 방으로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을 열면 빗물이 쏟아져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정진수가 말했습니다. 공방에 담요가 있어요. 소파에서 주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진수가 고집했어요. 밖이 너무 위험하다면서요. 결국 공방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진수가 담요와 베개를 가져다 주었어요. 불편하시겠지만 하룻밤만 참아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혼자 있기보다 이렇게 있는 게 더 좋았어요. 비가 계속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는데 정진수가 도자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완성한 거예요. 만져보세요. 찻잔이었어요. 아주 매끄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손에 쥐니 딱 알맞은 크기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세요? 완벽하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작은 흠들이 있어요. 정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흠들이 더 아름답죠. 저는 찻잔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작은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개성처럼 보였어요. 다 만들고 나면 손끝에서 울림이 와요. 정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죠. 그 말을 들으니 궁금해졌어요. 정진수가 느끼는 그 울림이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도 느껴볼 수 있을까요? 정진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진수가 제 손을 잡고 찻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을 제 손 위에 포겠죠. 느껴지세요? 정진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뭔가 미세한 진동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찻잔에서 나오는 건지 정진수의 손에서 나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강렬한 건 정진수의 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거칠었지만 부드러웠어요. 오랫동안 흙을 만져서 생긴 굳은 살이 만져졌죠.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외로웠던 마음, 상처받았던 기억, 그리고 새롭게 느끼는 설렘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이혼 후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었어요. 남편과 손을 잡았을 때도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정진수도 뭔가를 느꼈는지 손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공방 안에는 빗소리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인화 씨, 정진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정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과 같았죠. 그때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손을 뺐어요. 그리고 얼굴이 빨개진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정진수도 당황한 듯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와 정진수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죠. 손끝에서 느꼈던 그 떨림 말이에요. 정진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말수도 줄었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딸 생각이 났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을 안 했는데
안부라도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아니, 사실은 정진수와의 일이 있고 나서 더 그리워졌던 것 같아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받을까요? 또 차갑게 대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딸은 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딸이 받았어요. 왜요? 첫 마디부터 차갑더군요. 어떻게 지내니?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요. 바쁘니까 할 말만 해요. 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지금 남해에 있어. 바다가 보이는 곳이야. 공기도 좋고. 제가 말하려는데 딸이 끊었습니다. 엄마,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도자기도 배우고 있어. 새로운 사람도 만났고. 엄마,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냥 조용히 살아요. 딸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제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58세에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게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싶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요. 아빠는 벌써 새 사람과 살고 있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어떡해요. 딸의 말에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새 여자와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만 혼자 조용히 늙어가라는 건가요? 알겠어. 엄마가 생각이 짧았나 봐.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려고 그래. 정말 그런 걸까요? 58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나이일까요? 공방으로 가니 정진수가 물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더니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진수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딸과의 통화 내용을 다 얘기했어요. 울면서 말하니 중간중간 말이 끊어졌죠. 정진수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딸이 맞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나 씨, 사람 눈보다 당신 마음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딸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 편에 서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마 마음을 알게 될 거라고요. 정진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몇 살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정진수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뭔가 결심이 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래요. 딸의 승인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제 마음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 결심을 한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진수와 저 사이의 어색함도 사라졌어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졌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방 일도 익숙해졌고 도자기 실력도 늘었죠.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새 저와 정진수는 함께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식으로 동업을 한 건 아니었지만 손님들이 오면 함께 맞았고 같이 작업했죠. 마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세웠어요. 정진수는 큰 화분이나 항아리를 만들고 저는 찻잔이나 접시 같은 작은 것들을 만들었죠. 손님들은 저희 작품들을 보고 부부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나란히 앉아서 작업했어요. 물레 소리가 공방 안에 울려 퍼졌죠. 때로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조용히 집중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참 평화로웠어요. 정진수의 손놀림을 지켜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거친 흙덩어리가 그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저도 이제 제법 그럴듯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됐죠. 많이 늘었어요. 정진수가 제 작품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나 씨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정진수도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이 되면 공방 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이 매일 달랐죠. 오늘도 수고했어요. 정진수가 말하면 저도 고생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단순한 인사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유독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바닷가에는 파도 소리만 들렸죠. 행복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진수가 대답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정진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모든 과정이요. 마치 운명 같았어요. 진수 씨,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네. 이혼 후 처음 맞이한 밤을 기억해요. 그때 따뜻한 손보다 제 안에서 살아난 울림이 더 뜨거웠어요. 저는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정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울림이 뭐였을까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다시 울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이나 씨를 만난 후부터요. 정진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감사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죠. 58세에 시작한 새로운 사랑이었지만 20대 때보다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딸은 아직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제가 진짜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날 밤도 저희는 함께 공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가마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기처럼 저희 사이에도 사라지지 않는 울림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